바람이 불고 이 차가운 날씨에 시대의 깃발처럼 이곳을 지키고 있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국정원 시국회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한정입니다. 김용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법정에서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20년의 형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형했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으로 친박 무죄, 반박 유죄인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많이 차갑고 눈도 내리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큰 마음으로 촛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김용판을 처벌하라! 김용판을 처벌하라! 오늘 첫 번째 발언은 국정원 시국회의 기조발언입니다. 참여연대 박근영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은 걸리는 일이지만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우리 시민들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정말 반갑습니다. 김용판 씨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무죄 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에 저 또한 법정에서 40분 판결문을 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용판 씨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 판사 세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겠다. 세 사람은 그걸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확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세 사람이 확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의 축소 수사 은폐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믿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된 것이 없어지는 거다지 진실을 찾고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난 여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목소리에 함께 내주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틀렸던 거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판사는 그랬습니다. 부당한 거 지시한 거를 확신은 내가 못하겠지만 수사 내용에 중대한 사실이 빠졌던 것은 아쉽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선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발표되어서 국민들이 사실 그대로를 믿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믿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단순히 아쉽고 안 아쉽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투표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체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확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발표를 한 것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판결문 페이지 수가 106쪽입니다. 깁니다. 조목조목 나름대로 왜 판사들은 검찰의 말을 믿지 못하는지 하나하나 썼습니다. 왜 권한이 한 사람과 나머지 10여 명의 경찰 진술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되나? 권한이의 말은 못 믿겠다. 나머지 경찰 16명의 말들은 너무나 똑같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고 있으니 경찰 수뇌부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디지털 수사 분석팀들 했던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지 권한이 말은 나 못 믿겠다 라고 했습니다. 권한이 그 양반이
자기가 이런 이야기하면 피해 입을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내부 고발자는 보통 한 명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둘러싼 나머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저 내부 고발자 혼자 잘나서 그런 말이고 뭔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저런 말 한다고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입 맞추는 일은 이번 사건만 했던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익제보 사건이나 내부 고발자가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를 폭로했던 사건들을 보면 내부 고발자 혼자의 외로운 목소리,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비롯한 그 수하 직원들의 똘똘 뭉친 목소리가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권은희의 말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인식은 이런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지의 소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 메모장 파일을 복구해서 40개 정도의 아이디가 있고 닉네임이 발견되었다. 의심스러운 이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심되는 만한 논란의 글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고 있었다. 이거는 12월 14일 낮부터 12월 16일 TV 토론이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사이버 범죄수사팀 디지털 증거 분석팀에서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객관적인 상황이 12월 16일 낮까지 진행되고 있던 바로 이 객관적인 상황이 왜 12월 16일 그날 밤 11시 경찰 수사 발표에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아무것도 발견한 바 없다라는 상황과 결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만 왜 그때 발표했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왜 그때 그런 발표를 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싸움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판사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왜 그때 그 시간에 객관적인 사항은 전혀 말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 그 내용은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아이디를 발견했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인터넷에 댓글에 관련된 글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 그게 그날 12월 16일 밤에 만약에 수사 결과에 중간 수사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선거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거가 관권 부정, 그리고 경찰도 개입해서 축소 은폐해서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우리가 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명의 판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그들 3명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날 아주 슬픈 김용판 씨 재판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는 정말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160명의 해고는 부당했다라고 하는 판결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분들 여기 있으면 우리 정말 그분들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 재판 결코 쉽게 나온 거 아닌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재판 2심 선고에서 이겼던 겁니다. 1심에서 졌던 선고 재판이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오셨던 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법정 투쟁을 했던 인권 노동 변호사들이 있었고, 어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힘겹게 수년을 버티고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연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좋은 소식,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보는 소식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판 씨 재판 1심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3월일지 4월일지 모르겠지만 원세훈 씨 재판 또 어떻게 될지 가슴 졸이면서 더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먼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앞으로 또 더 어떻게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용판 재판 항소심에서 분명히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든지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더 치열한 노력이 있다 그러면 김용판 씨에 대한 2심 재판, 그리고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를 원세훈 씨 재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재판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를 외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다음 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용판은 유죄다! 특검을 실시하라!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님, 그리고 금속노조 이현수 부위원장님 두 분의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오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속이 많이 상하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희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1년에 800명씩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단 한 명이 죽어도 이 문제를 개선하고 살인을 한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1년에 800명씩 죽어가도 지금까지 기업은 단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고 결국 생존권을 위해서 일하다 노동자들만 죽어갔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이라면은 이런 문제들 결코 간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용판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말 분했습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은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해놓고 언론에 보니 부정선거에 개입된 사람은 엄히 처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분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결국 조직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뭘 했는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다 지난 22일 날 우리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으로 만들어놓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썩은 경찰 군합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79년대 80년대 유신 정권 말기 계엄 당시에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2일 날 보니 현역 군인도 계엄 당시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국민을 짓밟지를 못했습니다. 광주 사태는 별개인데 그렇게 국민들을 정말 무슨 노예 취급하듯이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2일 날 보니 이 땅의 민중들, 노동자들, 국민들, 이 천박한 정권은 사람으로 요만큼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직팀 노동자들 수가 미약합니다. 이 척박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노동조합 활동하기도 사실 버겁습니다. 파업하면 불법, 뭐 하면 불법, 전부 불법으로 매도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물권을 전부 다 불법으로 매도해서 벌금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 활동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신 국민들 덕분에, 국민들 힘으로 어렵지만 조직화 해나가고 있고, 그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 땅에 잘못돼가는 정의, 이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싸우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노총이 25일날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국민총파업을 조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총파업 말만 들어도 벅찹니다.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16개 산별연맹들은 25일 국민총파업에 정말 목을 내놓고 목을 걸고 판사도 피해가는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목을 거는 투쟁을 조직하자고 사력을 다해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25일 국민총파업에 부디 함께 하셔서 판사도 외면하는 이 땅의 진실과 정의, 박근혜도 외면하는 이 땅의 진실과 정의, 그리고 훼손되는 민주주의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노총과 우리 산별연맹들, 조직팀 노동자들은 죽을 힘으로 25일 총파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나오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속에서 분남을 참지 못하는 우리 많은 소외된 국민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좀 어렵다고 해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꼭 그렇게 25일 국민총파업을 성사시키고 이 땅의 썩은 정권과 자본이 국민을 안 보고 원칙을 다 저버리고 오로지 1%의 국민만을 위한 생존권을, 지들의 생존권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이 천박한 사고방식에 제동을 분명하게 걸어야 되겠습니다. 25일날 총파업 투쟁 현장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떳떳지 못한 권력으로 민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24명이 죽고 했어요. 고법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이 24명의 죽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쁘기에 앞서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동지들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얻지 못한 권력을 쟁취한 저들의 만행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에는 우리 노동자의 심장부가 저들의 구란발로 짓밟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이 박근혜 정권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월 25일입니다. 우리 금속 노동자, 철야 노동자가 당당히 맞설 겁니다. 최선봉에 쓰겠습니다. 날씨도 안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직해 주십시오. 우리 금속 철야 노동자들이 2월 25일을 최대한 조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2014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합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적당히 뗐으면 적당히 넘어가주면 안 된다라고 박근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 뗐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일 없을 겁니다. 2월 25일 정말 국민들의 총파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발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박래군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라는모 사건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박래군입니다. 예,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궂은 날씨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광장을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참 암담한 사건들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5년 내내 계속 이렇게 암담한 사건들, 이런 참담한 일들과 맞서서 싸워가다가 시간 다 허비하지 않을까 또한 걱정됩니다.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내라는모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처음으로 내라는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가까이 지난 2월 3일 검찰은 내라는모 사건 관련 구속자 1심 결심 공판에서 10년, 15년,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라는모를 했다.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기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월 13일 합정동 당시 녹취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 한국일보에 보도된 그 녹취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 실제 녹음 파일을 까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분반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이석기 의원이 뜬구름 잡는 소리,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일축합니다. 내라는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내란을 선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란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그렇게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검찰이 스스로 272곳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인들이 다시 400곳 넘는 곳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녹취록엔 되어 있던 것이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을 선동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 혐의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인 대표적인 법이라고 해서 빨리 폐지하라고 거듭해서 권고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한 것도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만약 내란을 음모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조직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로도 걸지 못하고 7조 1항 고무찬양과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걸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법에 의한 의해서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란 음모 없었습니다. 내란 선동 없었습니다. 8월 28일 국정원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정부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40여 차례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증거라고 하는 녹취록 다 조작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모 씨라고 하는 그 사람 진술이 번복되어 버렸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아로라고 하는 조직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고, 상상 속의 조직, 국정원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조직일 뿐이었습니다. 소설도 아주 삼류소설, 코미디도 아주 유치한 삼류 코미디를 갖고 국정원이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검찰이 기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대로 검찰이 중형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구속자에 대해서 유죄가 나느냐 무죄가 나느냐, 특히 내란 음모와 내란 성동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느냐 무죄로 가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거 부분에는 당연히 무죄가 나야 되는데, 이 김용판 무죄 판결 난 거 보면 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이 재판부가 시리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리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오로지 법리대로 증거에 따라서 판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삽니다. 그렇죠? 이 사건 유죄라고 하면 국정원이 살 것이고 이 정부가 살겠지만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이석기와 그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엄청나게 암담한 지경에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곳 청계광장에서 오후 3시에 내란 음모 구속자들을 석방을 위한 문화제 여기서 진행합니다. 이때도 함께 모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내란 음모 사건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선고가 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 아십니까? 199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김기설 열사가 유서를 쓰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서를 당시 전면에서 같이 일했던 동지였던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필했다고 해갖고 자살 방조죄로 4년형을 살렸던 일입니다. 정치 검찰이, 드디어 검찰이 안기부라든지 정부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서서 조작해냈던 그 사건이 재심 과정을 통해서 2월 13일 날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치 검찰의 행태가 밝혀지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다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든 촛불 꺼뜨리지 말고 계속 들고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살아날 때까지 함께 힘 모아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이번에 개봉한 한 영화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 이미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아직 개봉관도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 영화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예고편 보시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안양근 서울권역 대의원님을 모시고 삼성 서비스지의 파업과 반도체 노동자 현실에 대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예고편부터 보시겠습니다.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 고생한다고 돈 벌러 간 착한 딸이에요. 그 딸이 큰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대요. 소견서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자다가 허리 아프면 침대에서 잘못이에요? 기자회견 해버립시다. 방송 내보내기 무슨 일이십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게 팩트라면 엄청난 문제예요. 나라에서 잘못 판단했으니까 법원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이죠. 피해자들이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증거입니다.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공정한 겁니까? 제보자를 쳤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를 여기까지인가 보다. 3억 5천 드리겠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야. 다시 가장 노릇하실 기회입니다. 증인 찾으시죠. 그런 것 쪽 증인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원고 측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이 재판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린 안 져요. 나는 우리 딸 아빠니까. 네, 여기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종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2월 6일 개봉해서 한참 상영 중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가 정말 이 거대 기업들, 거대 자본들이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 이 영화가 매우 잘 만들어지고 이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메인 예고편 조회수가 100만 조회수를 넘고 하는 이 열망에도 불구하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와 같은 대형 멀티플렉스관에서 이 삼성의 광고 문제 때문인 건지 영화를 제대로 상영관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이 상영관을 좀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그 소재가 되었던 황유미 씨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2007년도에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하는 한 노동자 그 아버지인 황상기 씨를 만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황상기 어르신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 딸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왔다. 혼자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2인 1조로 같이 일을 하던 이수경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 딸과 이수경 씨가 똑같이 백혈병으로 죽었다. 어떻게 이 백혈병이라는 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한 회사에서 둘이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백혈병으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분명히 산업재해 같은데, 그리고 내 딸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재 같은데 삼성은 이것이 절대 산재가 아니고 개인 질병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고 이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네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무시를 하지는 않는데, 그 큰 회사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둘이나 죽고, 아니 조금 더 파헤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죽고 각종 암과 희귀질환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모든 것들이 개인 질병이라고 하며 끝끝내 돈으로 회유하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황유미 씨 아버님이 처음에 이런 호소를 했을 때 이 사회가 삼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 자본하고 이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러한 이유로 삼성에 휘둘려서 삼성을 상대로 해서는 싸우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그냥 포기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있었던 동네가 이제 수원이었는데요. 수원에는 삼성전자 공장들이 많습니다. 수원에서의 노동자들이 삼성에서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하고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동 탄압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여러 시민 단체들이나 그 민주적인 양심적인 세력들이 그동안 작게 삼성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황유미 씨 아버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다시 아버님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는 그냥 덮을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힘을 규합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진실을 파헤쳐 나가고, 그리고 산재도 인정받아 마땅한 일임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반올림입니다. 2007년도 11월 달에 반올림이 발족한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 둘씩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나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나도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나도 이상한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삼성에서 일하다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180여 명이나 제보가 들어오고 그 중에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들은 이들이 겨우 20대, 겨우 30대의 나이에 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가 됐었던 황유미 씨 사건은 2007년도 6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이후에 4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되고 엉터리 역학조사와 부실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불승인이 되고 나서 다시 행정소송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4년 만인 2011년 6월에 드디어 이 병이 세계 최초로, 이것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왔던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 사용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복합적인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이 정부기관과 삼성은 다시 합작을 해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만 3년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유미 씨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이 삼성 반도체 공장과 삼성 LCD 공장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직업병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삼성의 고 황유미 씨 아버님 황상기 어르신이 지난 7년간 어디를 가나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만약에 삼성에 민주노조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삼성의 민주노조가 제대로 세워졌더라면 삼성의 기업주들이 이윤만을 위해서 발암물질을 마구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먼저 했을 것입니다. 삼성의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 파업 투쟁이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삼성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당당히 민주노조의 깃발이 세워져서 다시는 노동자들이 죽고 병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계광장에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조직위원 안양근입니다. 제가 근무한 지 20년이 됐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대에 올라와 본 적도 없고 다리는 후달리고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3주간 전국 곳곳에서 게릴라 파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리숙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하루하루 날이 지나갈수록 배워가면서 용기를 얻고 즐겁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저희들의 싸움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이 신규 채용을 하면서 할당된 인원을 각 대학에 할당된 인원을 채용하겠다 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어딥니까? 배움의 전당을 한 기업이 나라비를 세워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삼성 자본이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원래 제목은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삼성전자에서 수년 전에 떠올렸던 써먹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영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까? 상영관이 없어서 상영을 못했습니다. 어떠한 오합에 의해서 상영을 못했는지 이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2월 6일 날 우여곡절 끝에 개봉됐는데 그 개봉관은 22개였습니다. 서울에서만 22개가 아닙니다. 전국에 22개입니다. 목요일 개봉하는 날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전 조합원들은 단체로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삼성이 저 반도체 공장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에게도 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똑같은 식으로 서로를 경쟁시키고 서로의 기본급을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제로 주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이 안 됩니다. 나중엔 황현미 씨가 돌아가셨죠. 아빠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그러고 아빠의 택시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엔지니어들도 삼성에 맞서, 삼성 자본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국에는 176개의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96%가 하청입니다. 삼성 제품을 고치고 삼성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일하고 있는데 삼성과 우리들 사이엔 108명의 파지 사장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노동조합의 불모지인 삼성에 저희는 금속노조 깃발을 꽂았습니다. 삼성은 저희를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됐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홍길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삼성을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희를 삼성 가족이 아니랍니다. 그럼 결국 저희는 버려진 또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삼성이 노동조합을 세우자 엄청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생활 압박, 탈퇴 협박, 관리자 폭행, 미행, 감시.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노동조합을 세울 때 퇴근할 때는 뒤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아까운 목숨도 버린 최종범이라는 젊은 동지가 있었고, 최종범 열사의 꿈인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는 함께 갈 것이고 끝까지 갈 것이고 삼성을 누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삼성 서비스 기사들의 꿈이고 최종범 열사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연대해 주시는 여러 동지들 힘으로,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전국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꺾이지 않고 삼성의 자본에 맞서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2월 25일 국민총법 저희도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동지들 1,500명이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팔뚝질하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삼성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감사합니다. 주제! 아직 상영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챙겨서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영화 꼭 보러 가실 거죠? 네, 다음 발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의 박준도 정책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남부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남동공단, 부평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읍 평택 지역의 공장 노동자들이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취업규칙서를 들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만 주겠다라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황미에서 GM의 데너 커튼 GM 사장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GM의 통사임금 소송을 무리 없이 해결시켜주겠다고. 작년 12월 대법원은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사장들이 그거를 따라 배우고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 체불소송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취업규칙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수군수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사인하면 체불임금 못 받을 수 있다는데, 근데 이걸 뒤에서 배후 조종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또 하나 수군거리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갑자기 사장들이 와서 공단 노동자들에게 작년과 올해 임금이 똑같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통사임금 통사임금 재판이 그렇게 발발했다 할지라도 임금의 총액에는 변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금 체계를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야기인즉슨 그렇습니다. 400% 정기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올려주겠다. 노동자들, 아니 이런 사장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임금 총액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 노동자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40시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400% 상여금이 하루 연장근로 2시간, 토요일날 연장근로 8시간, 18시간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뀌는 건가? 이걸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일주일에 18시간씩 나도 하루 8시간 일하고 싶었지만 하루 2시간 연장근로 하고 일주일에 18시간씩 꼬박꼬박 연장근로 했는데 올해들 뭐가 바뀌겠냐? 그래, 사인해버리자. 보는 순간 뜨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요일날까지 8시간 일을 해야지 임금 총액이 작년과 똑같아지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임금 삭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대통령도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지난 6년간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지역의 노동자들은 52시간, 60시간씩 일을 해도 쫄쫄 배가 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싸울 무기를 가지고 저 임금을 삭감하려는 저들에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기는 바로 단결의 무기, 노동조합이라는 민주노조라는 민주노총이라는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곳곳에서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곳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을 떼먹으려는 저 못된 사장들, 임금을 떼먹고 외국에 갖다 팔아넘기려고 하는 저 미친 대통령 박근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노조를 곳곳에서 만듭시다. 임금체불 박살냅시다. 임금 한번 올려봅시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단결해서 우리 살만한 나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1시간 넘게 내리는데도 이곳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예,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 6시 역시 토요일에 이곳 청계광장에서 시국촛불이 다시 열립니다. 그 자리에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참석하실 거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